2월 28일 미키 17이 곧 개봉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한 봉준호 감독의 6년 만의 차기작 미키 17. 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로 향하기 전 런던에서 열린 첫 월드 프리미어에서 상영을 했었고, 많은 평론가들, 언론들이 미키 17에 대한 평을 남겼습니다. 몇몇의 혹평도 있지만 대다수는 호평이 지배적입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기다리던 영화를 보다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고편과 포스터, 평론가들의 한 줄 평을 보고 영화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을 다룰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내 추리가 맞았구나 하고 나의 추리력에 소름이 돋고, 예측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보기 전, 보고 난 후의 과정을 온전히 즐기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저는 미키 17을 예고편만 봤지 원작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미키 17이 무슨 영화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영화는 복제 인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복제 인간이 나의 기억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 복제품은 미키의 유전 정보를 100% 복사하여 생체 프린터로 미키의 몸을 복제시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해놓은 그가 살아온 기억들을 복제품이 내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제품이 받게 되는 기억은 미키 1이 처음 기억들을 업로드할 때의 기억, 그 기억을 내려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미키 2가 나오게 되죠. 영화의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행성 니플하임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하죠. 하지만 니플하임 행성은 아주 척박하고 추워서 음식도 정해진 칼로리만 먹어야 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주선 내부에서는 뛰지도 소리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미키는 머나먼 얼음 행성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우주선을 고치거나 행성에 직접 내려가서 탐사를 하고 신약품이 나오면 부작용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미키는 온갖 작업들을 수행하며 죽고 복제되고 다시 또 죽고 복제되는 삶을 반복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임무나 일거리들을 미키에게 지속적으로 줍니다. 수행을 하다 죽어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프린터 되니까요. 미키 17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고 다치고를 반복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죠. 관객들은 미키 17이 불쌍하고 그가 행복했으면 하는 연민의 감정을 느낍니다. 영화 제목이 미키 17인 점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미키 17입니다. 미키 17은 얼음 행성에서 탐사 작업을 하다가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고 지렁이 같은 괴물들, 크리퍼들에게 죽을 위기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크리퍼들이 미키를 잡아먹지 않고 다시 땅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영화에서 챙겨볼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음 행성 괴물 크리퍼들은 왜 미키를 안 잡아먹고 살려줬냐? 바로 이거죠. 미키 17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서 자신의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웬걸? 옆에서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미키 18이 일어나죠. 바로 멀티플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멀티플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 죄악시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계관의 사람들은 하나의 신체에 하나의 영혼만이 존재한다라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존재들이 바로 멀티플이죠. 멀티플들은 감옥에 가거나 버려지거나 사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미키 17과 18은 굉장히 두렵죠. 들키면 죽으니까요.
기억을 백업시켜 놓은 시점에서 프린터된 미키 18은 프린터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은 미키 17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나는 계속 변화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그에 영향받고 경험한 나는 경험하기 전 나와는 다른 사람이죠. 많은 남성들이 군대를 전역하고 생각이 바뀌고 무드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이 지점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무엇이 나일까?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가 나입니다. 함선에서 여자친구 나샤를 만나서 그녀에게 영향받고 아침에 햄버거를 먹고 일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우주선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나는 미키 17입니다. 프린터에서 나와서 미키 17을 조우하고 그와 언쟁하고 그의 여자친구 나샤를 만난 미키 18은 미키 17과는 전혀 다릅니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키 17은 17의 3, 미키 18은 18의 3. 18은 17을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이 그동안 함장 마샬에게 받은 대우와 행적들을 듣고 화가 나서 마샬을 암살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GV 빌런 양재인님의 미키 17 시사 후기 약스포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샤라투 GV 빌런 양재인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스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화 포스터는 영화를 한 장면으로 압축해 놓은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키 17이 주인공이고 그 뒤에 18이 있는데 눈에 X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인물이 죽었다는 표시이죠. 그런데 여기에 맨 위에 보이시나요? 미키 13이 있긴 있는데 눈을 교묘하게 잘랐습니다. 이러면 죽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저는 여기서 봉준호 감독이 포스터에서 약스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키 13이 이 영화에서 반전 아니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다 라는 것이죠. 서구권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로 인식되어 있다 라는 예측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스터를 만들 때 아무 이유 없이 저 13을 위치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의 얼굴격인 포스터를 제작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위치시켰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여기서 포스터를 다시 봤습니다.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군요. 미키 17이 액자 밖에서 웃고 있고 그 외의 인물들은 액자 안에 위치합니다. 여기서 액자라는 이 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우주 함선이라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규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제 인간이라는 틀이겠죠. 미키 17은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그 함선의 틀을 깨고 아니면 복제품이라는 틀을 깨고 새로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네. 하지만 뭐 이런 게 영화를 즐기는 과정이죠. 틀리더라도 즐겁고 재밌으면 그만입니다.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포스터에서 미키 18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위에 크리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영화에서 크리퍼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다른 인물들처럼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 도널드 트럼프를 묘사한 듯한 마샬과 그의 아내 그웬 조앤슨이 보입니다. 이 둘은 이 영화의 악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웬은 원작에서는 없는 인물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낸 인물이죠. 독재자의 이미지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그웬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샬이 이미 있으니까요.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화에서 결정적인 행위를 할 역할을 그웬으로 만들어냈을 겁니다. 마샬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본주의를 쫓는 독재자라는 설정이라면 그웬은 그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면서 모든 일들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즉
악의 본체는 마샬이 아니라 그웬이라는 것. 평론가들의 평론을 보시고 한번 영화의 내용을 예측해 보실까요? 인간에 대한 애정.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미키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고, 행복해져도 괜찮다라는 것이 있네요. 미키 17이 소모품의 운명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행복을 위한 삶, 본인을 위해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한 미키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평에서는 시의적절한 메시지라는 말이 나오네요. 얼마 전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당선되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무조건적 자본주의를 앞세워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그가 처음 대선에 당선됐을 때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죠. 아마 그런 지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일침을 가하는 이 영화가 시의적절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예상해봅니다.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론은 상징, 은유, 비유를 쓰시면서 영화 전체의 골자를 건드리는 단어들로 절묘하게 배치하여 표현하시는데요. 이 한 줄도 자세히 뜯어보고 분석해보면 이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일단 저는 파들어 갈수록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극이 진행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이 아니라 파들어 갈수록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왠지 비유, 은유, 상징이 느껴지죠. 저는 문득 행성 니플하임이 떠올랐습니다. 니플하임은 얼음 행성이죠. 그리고 이 말 앞에 얼음, 눈을 배치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플하임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미키가 크레바스에 빠지면서 크리퍼들의 소굴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크리퍼들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굴 밑에 있는 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눈을 파고 들어갈수록 크리퍼들의 소굴들을 맞닥뜨리듯이 이 영화에서 설정해 놓은 비밀들, 역설들이 흥미진진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그림들이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이거 챗 GPT한테 이거 그려달라고 시켰었는데 그 그림들이 좀 너무 적나라하고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좀 많이 혐오스러워서 최대한 자제해서 귀엽게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겨우 이런 것들만 건졌습니다.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3초만 보여드릴 테니까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10초 뒤로 2번 누르시면은 뒤로 가기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요거죠. 공포영화 저리 가라입니다. 그렇다면 흥미진진한 역설은 무엇일까요? 흥미진진하다는 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역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화에서 마샬은 크리퍼들의 꼬리로 만든 소스를 먹고 매우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멀티플로서 사용되어야 할 미키 17과 18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크리퍼의 꼬리를 더 많이 가져온 놈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놈을 죽인다라고 협박하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샤라우트 GV 빌런 양재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키는 크리퍼들의 꼬리를 수확하러 우주선을 나섭니다. 크리퍼들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고 크리퍼들의 대왕 마마 크리퍼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미키는 마마 크리퍼에게 한 가지 어떠한 제안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로 미키 17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실제 영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으며
만약에 내용이 맞을 수도 있으니 스포가 될 수 있으므로 시청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마 크리퍼가 내민 제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공존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공존하자. 너희 인간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의 꼬리를 줄게. 우리는 꼬리가 잘려도 다시 재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들의 주식은 얼음이고 우리는 이 얼음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너희들은 먹을 식량이 충분하지 않잖아. 우리의 꼬리를 먹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 행성에 같이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 식량이 없어서 뛰는 것도 못하고 소리도 못 치잖아.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거니 우리 같이 공생을 하자. 이 제안을 들은 미키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1984년 애니메이션 영화이자 동제목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명의 몰락, 생명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먼 미래 인류 문명이 거의 멸망한 세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대한 전쟁으로 인하여 문명이 파괴되었고 지구에는 부해, 오염된 숲이라는 독성가스를 내뿜는 숲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인간들은 부해를 피하여 소수의 지역에서 살아남아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해에는 거대하고 기묘한 벌레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오무와 같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부해에 5분 이상 노출되게 되면 폐에 유해 물질이 쌓여 죽게 된다고 합니다. 소량을 들이마셔도 몸이 썩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듯하죠. 그러다 보니 계속되는 부해의 확장 때문에 인간의 생활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 1000년 동안 불로 태우고 낫으로 포자를 자르는 등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부해를 없애려고 할 때마다 어째선지 오무들이 대규모 난동을 부려서 방해한다고 합니다. 오무 특유의 단단한 껍질과 그 거대한 벌레에서 나오는 괴력 때문에 인간들은 속수무책. 그래서 인간들은 유독 물질을 내뿜는 부해와 그런 안 좋은 것을 지키는 오무들에게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해는 오히려 지구를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부해는 독성 물질을 대기로 내뿜으며 다른 동물들이 마시면 죽거나 병에 걸리는 악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나우시카의 방에서만큼은 부해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도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지하 500m 아래에서 퍼오는 깨끗한 물로 자라는 부해의 식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해의 식물들은 물과 흙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기만 한다면 일반적인 식물들과 똑같이 인간에게 무해한 것이었습니다. 지구에 넓게 퍼지고 있는 일반적인 부해가 유독 물질을 내뿜는 건 지구의 물과 흙이 인간들에 의해 오염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부해는 그 오염된 유독 물질들을 빨아들여 대기로 내보내 희석시키는, 즉 자기들 방식대로 지구를 정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해가 생겨난 원인은 인간의 지속된 산업 개발과 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너무나도 오염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부해는 그 오염 물질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오무들은 이 부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부해를 없애려는 인간들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자신들의 과오와 욕심 때문에 오염된 지구를 정화하고 있는 부해와 오무조차 없애려고 한 것, 바로 이것이 역설이죠. 이 작품은 미키 17과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은 크리퍼를 단순한 장애물, 자원으로 생각하고 죽이려 하거나 착취하려 들었지만 사실 크리퍼는 어쩌면 행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간들은 크리퍼를 제거하려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역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마샬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크리퍼들을 몰살하려 하였거나 아니면 소나기에 넣거나
어쨌든 이들을 착취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크리퍼들이 굴파는 실력이 일품이어서 광물, 금, 은, 다이아를 캐도록 길들여야 한다가 될 수도 있고, 크리퍼들의 꼬리를 소스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크리퍼들을 몰살해야 한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긴 게 혐오적이어서 행성의 미관을 해친다는 명목하에 배척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크리퍼들은 얼음 행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음을 식량으로 하기 때문에 얼음을 먹어치워서 행성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만든다든지, 크리퍼들의 배설물들이 행성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많은 가설들이 있겠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노동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직군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법원도 있고, 군부대, 백화점, 물류센터, 대학병원, 감옥시설도 있어야 하고 시청도 있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사회는 붕괴되죠. 크리퍼 또한 마찬가지로 니플하임 행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샬은 그들을 없애려고 하죠. 없애버리면 니플하임은 붕괴됩니다. 마샬에게 미키는 계급의 최하층에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있고요. 크리퍼는 자원, 식량, 착취해야 할 그 무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샬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크리퍼들을 착취하면 할수록, 즉 눈 밑을 파고들어 크리퍼들을 착취할수록, 눈 아래를 파고들어 갈수록 오히려 이 행성의 생태 시스템을 파괴하여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는 역설에 도달합니다. 마치 나우시카에 나오는 인간과 부해의 관계처럼요. 또한 이는 미키 17 본인에 대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미키는 눈을 파들어 갈수록, 크리퍼들을 조우하면 할수록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우주선 내부, 지표면에서는 소모품, 인간조차 아닌 도구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미키 17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근본이 그렇죠. 우주선 내부에서 그의 운명은 익스펜더블,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크리퍼들에게 그는 미키 17인가요? 아니죠. 크리퍼는 미키 17이 뭔지도 모릅니다. 크리퍼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인간 프린터도 뭔지를 모르고, 그의 근본, 운명이 미키 17인 것도 모르고, 그의 이름조차 모르죠. 아마 마마 크리퍼는 그를 미키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 같습니다. 우주선 내부에 들어온 어린 크리퍼들이 사실은 루코와 조코라는 이름이 있었듯이 미키 17을 자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미키는 혼돈에 빠집니다. 아니, 뭐지? 나는 분명히 실존을 하는데 우주선에서는 미키 17이라는 인간조차 못 되는 소모품의 역할을, 그렇지만 크리퍼들 세계에서는 인간들을 대표해서 협상하러 온 인간 자크,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라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눈을 파고 내려올수록, 크리퍼들을 조우할수록 그 역설은 넓어지죠. 행복해져도 괜찮아 라는 평을 미루어 봤을 때 미키는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닌 선택을 할 것입니다. 미키는 본인의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자신의 삶, 자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별은 무엇인가요? 새벽별은 샛별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샛별은 금성을 우리말로 쓴 단어죠. 샛별이라고 안 하고 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벽별이라는 단어를 딱 썼죠. 새벽별은 새벽에 뜬 별이죠. 새벽은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만화 원작은 애니메이션 영화보다 작품의 내용의 깊이가 훨씬 깊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다루었다면 원작은 인간의 자유의지, 생명이란 무엇인가, 유토피아는 실존할 수 있는가 라는 애니메이션보다 철학적 깊이가 훨씬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만화 원작 내용이 스포됩니다.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간에 의해 설계된 인공생물계입니다. 게다가 이 부해를 수호하는 오무조차도 인간의 손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였죠. 전 지구적 오염으로 말미암은 세계 멸망의 기로에 섰던 옛 세계의 과학자들이 미래의 인간들의 생존을 위해 부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오염 물질들이 사라지고 정화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땅, 이 세계를 푸른 청정의 땅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푸른 청정의 땅에는 구시대의 인류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오염된 땅과 공기에 맞춰서 진화한 인류는 푸른 청정의 땅에서 나오는 순수한 물질과 산소를 견디지 못하고 폐가 파열되고 말죠. 그래서 이 푸른 청정의 땅이 도래하면 과학자들은 9세계의 인류를 푸른 청정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개조할 계획이었고,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폭력성, 호전성이 거세한 신인류의 씨앗을 뿌려 폭력을 모르고 시와 음악, 예술을 사랑하는 새로운 신인류를 창조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나우시카는 이를 반대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권력자들의 힘을 필요로 했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살상무기, 화학무기, 오염을 일으키는 약품 등을 권력자들에게 로비하였고, 이것이 전쟁이나 부해의 대규모 확장과 같은 파국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나우시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인류가 멸망할 거라 생각하냐? 유토피아 따위는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유토피아를 얻기 위한 과정 중 수많은 전쟁, 부해의 대해일 같은 끔찍한 일을 예측하지 못하였듯이 인간 또한 이 오염된 지구에서 살아가도 폐에서 피를 내뿜더라도 내일의 아침을 향해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진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폭력과 혼란이 가득 찬 외부 세계에서 인류는 이마저도 적응해 나가며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폭력성을 거세한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 수많은 우주의 별들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며 생명이란 폭력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에 불완전한 것이 당연하고, 그런 불완전 속에서도 생명이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정의하죠. 생명이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빛이라는 명대사를 씁니다. 그리고 아마 이동진 평론가님이 여기에서 나우시카의 명대사를 차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키 17은 불완전한 존재, 소모품입니다. 본인의 정체성마저 흔들린 존재이죠.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우시카는 어쩌면 미키에게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며 소모품이라는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렴 이라는 말을 해줄 것만 같습니다. 파드로 갈수록 넓어지는 흥미진진한 역설이 새벽별처럼 반짝이는 유머에 담겼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쓴 이 한 줄 평은 미키 17의 정체성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빛나는 생명의 가치로 해결되는 코미디 영화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